강대국에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강대국입니까? 이 작은 한반도는 결코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도망칠 곳이 없는 최전선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수나라였던 중국의 백만 대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고, 서쪽에서는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이 무려 80년간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집어삼키며 압박했습니다. 동쪽의 일본은 수백 년 동안 끈질기게 한반도를 차지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임진왜란에서 15만 대군이 침공했고, 임진왜란의 연장전인 정유재란에서도 결코 침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조선 수군이 지켰고, 조선의 대지는 의병의 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는 대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순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도망칠 곳이 없던 이 땅의 사람들은 전투 그 자체를 생존 방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연구위원 마이클 스미스. 그는 단순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이 그의 사고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의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건물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 스미스는 미 국방부와 랜드 연구소가 공동 진행하는 동아시아 전력 분석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랜드 연구소의 모습이 보입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마이클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 미래사령부에서 의뢰한 이 프로젝트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군사충돌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CSIS의 최근 보고서도 함께 검토하며 마이클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국을 그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한국 전쟁 연구도 가볍게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오래된 문서들이 빼곡히 정리된 책장 앞에서 마이클은 한 장 한 장 문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서 표지에는 한반도 군사전략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존 덩컨 박사의 고대 한국 전쟁사 연구도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그의 손이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한반도의 전쟁사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쟁 방식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멈춘 곳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었어요. 고구려, 수나라 전쟁, 100만 대군을 상대로 승리하다. 마이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00만 대군을 막아냈다고? 과장된 숫자가 아닌가 싶었죠. 보고서는 계속해서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구려군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적을 유인하고 전멸시키는 철저한 전략을 활용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미 해병이 쓰는 기동방어 전략과 비슷한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현대 미 해병의 자랑, 기동방어전은 강력한 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적을 유인하고 역습하는 방식이었죠. 마이클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 서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현대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전술적 교훈이 숨어 있는 걸 직감했고, 그렇게 마이클은 한국의 전쟁사 연구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죠. 그리고 얼마 후 한미 합동작전 브리핑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군이 과거의 전술을 현대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였죠. 어두컴컴한 미 국방부 강당입니다. 마이클은 한미 합동작전 브리핑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강당 안은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연합군 작전 브리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작전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AFC 소속 미군 작전 담당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죠.
랜드 연구소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던 자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국군 장교가 단상에 올랐어요. 우리 한국군은 전술적으로 기동 방어 전략을 활용합니다. 마이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마이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방금 전 자신이 연구하던 문서에서 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이 전략은 1500년 전 고구려군이 수나라의 대군을 상대로 사용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CSIS 소속 분석관들도 놀란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마이클은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현대 전술과 유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한국군 장교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구려군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하고 역습하여 적의 전력을 소진시켰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말하는 기동방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죠. 특히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는 이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이클의 노트북 화면에는 빠른 속도로 메모가 채워져 갔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갔지만 마이클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연구의 방향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 전략을 잘못 봤던 거야.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전에서도 유효한 살아있는 전략이야. 그날 밤 마이클은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고구려의 전쟁사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특히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놀라운 전술에 대해서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3시 랜드 연구소의 한 연구실입니다. 커피잔이 가득 쌓인 마이클의 책상 위로 푸른빛 모니터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최신 전투 분석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전투 데이터를 AI로 재현한다. 마이클은 중얼거리며 612년 살수대첩의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 이 역사적인 전투가 현대 전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죠. 프로그램이 분석을 시작하자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잠깐,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데? 마이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나라는 100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실전에 투입된 병력은 3, 40만에 불과했어요. 보급 문제였나? 마이클은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긴 원정거리 때문에 이미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고구려의 전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야. 고구려군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AI 시뮬레이션이 그 처참한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벽한 함정이었어. 마이클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를 좁은 협곡으로 유인했죠. 양옆은 깎아지른 절벽, 앞에는 거센 물살의 강이 있었습니다. 퇴로는 차단된 상황.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한 그 순간 상류에서 거대한 물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렸죠. 이건 마치 쥐덕 같아.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수나라 군대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어요. 무거운 갑옷은 오히려 족쇄가 되었고 말들은 통제를 벗어났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고구려군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통쾌한 승리가 아니야. 이건 완벽한 작전이었어. 도망치는 병사들을 끝까지 추격해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는 기록에 마이클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만 명이. 그들 중 살아남은 건 고작 3천 명. 마이클은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거죠. AI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수나라군의 생존 확률이 고작 15%라고.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반면 고구려군의 전술적 승률은 85%가 넘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군. 마이클은 미 해병의 현대 전술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고구려의 전술은 현대 기동 방어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적을 깊숙이 유인하고 보급선을 차단하는 전략까지. 특히 살수 전투에서 보여준 전술은 탁월했습니다. 협곡으로 적을 유인하고 상류에서 물을 방출해 혼란에 빠뜨린 전략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걸작이었죠. 베트남전에서 썼던 전술과도 비슷해. 마이클은 계속해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후방 보급선 차단, 게릴라 전술까지 현대전에서도 유효한 전략들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이클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한국의 전쟁 철학은 현대전에서도 통하는 살아있는 전략이다. 마이클의 연구는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고려와 몽골의 전쟁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송은 몽골에 40년 만에 무너졌는데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려는 어떻게 30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랜드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자료들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몽골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기마부대였죠.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그들의 전술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빠른 기동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강력한 공성 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고려는 달랐던 거예요. 마이클은 전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려군은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전을 펼쳤죠. 몽골의 기마병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을 철저하게 활용한 거예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유격전이었습니다. 현대의 게릴라전 같잖아. 고려군은 소규모 부대로 몽골군의 보급로를 기습했어요. 빠르게 공격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적의 전력을 계속해서 소모시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전략은 강화도 천도였습니다. 육지에서 밀리자 바다로 갔군. 마이클은 감탄했어요. 몽골군이 해전에 약하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려는 단순히 버티기만 한 게 아니야. 마이클은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서도 국가의 존립을 지켜냈어.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한켠에 놓인 또 다른 자료에 닿았어요. 조선 수군의 전술 분석 문서였습니다. 마이클은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그 중에서도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해전 기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몇 번의 승리를 거둔 해군 장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 기록이었죠. 첫 번째 발견이 거북선이라는 배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랜드 연구소의 해전 분석 프로그램이 거북선의 구조를 재현했습니다. 철로 된 뾰족한 갑판, 촘촘한 포문, 그리고 견고한 장갑. 당시 어떤 국가도 만들지 못한 혁신적인 전함이었죠. 두 번째 발견은 더 놀라웠습니다. 하객진이라는 전술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단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마이클은 명량해전의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2척의 배가 330척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전투. 좁은 울돌목에서 학의 날개처럼 적을 포위하고 선멸한 전술은 숫자의 열쇠를 뒤집은 결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견은 마이클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이순신은 단순히 해전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전체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거죠. 이건 전술을 넘어선 전략가의 안목이야. 미 해군의 최신 전술 매뉴얼을 펼쳐보며 마이클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순신의 전술은 현대 해군 전략의 핵심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지게 마련인데. 마이클은 깊은 밤 연구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전투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 나라의 전쟁 철학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
마이클은 이 의문을 품고 현대전에서의 한국군 전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서울이 함락됐다. 처음 한국 전쟁 자료를 읽었을 때는 당연히 패배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익숙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를 상대할 때 썼던 전술이잖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적을 끌어들이는 전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반격. 낙동강 방어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지는 전투 패턴이 1500년 전 고구려의 전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기록은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게 한국군이었다고 마이클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유를 발견했죠. 한국군은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 유격전에 능했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마이클은 동료 연구원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려군이 몽골군을 상대로 썼던 전술이에요. 소규모 부대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빠르게 공격했다가 사라지는 방식이죠.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전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맹국과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의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미군과 완벽한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이클은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쟁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통적인 전략을 현대전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전략적 사고방식이 전쟁 외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응이 좋은 예였죠.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여준 단결력과 전략적 대응은 전쟁에서 보여준 그들의 저력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네요.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쳐서 몰랐던 이런 전략적 민족의 현대 국방력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군의 최신 국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고 KF-21 전투기 개발은 한국의 항공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인화 기술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A3는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203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소수의 인원으로도 한 개 대대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이네요. 현대로템의 HR 셰르파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다목적 무인 차량이었죠. 한국군의 미래 전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AI 전투 시스템과 무인 드론, 자율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초음속 미사일과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강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강대국이 된 배경을 보고 다시 자료를 검토하니 이것은 단순한 현대화를 넘어선 완전한 군사혁신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30년까지 유무인 항공기를 통합 운용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LIG넥스1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무인 체계를 확보했고 특히 무인 수상정의 유도로켓 발사 능력까지 갖추었죠.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글로벌 협력 확대였습니다. 나토와 미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도 방위 협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레이저 방어 시스템 개발은 독자적인 방어 능력 구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데이터는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AI 기반 무인 무기 체계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4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어요.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각 군의 대표 무기 체계별로 AI 유무인 복합 체계 시범 운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더 이상 작은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과거 전쟁에서 보여준 전략적 사고방식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가장 혁신적인 군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이는 단순한 진화가 아닌 미래 전장을 주도할 혁신이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군사회의장입니다. 마이클은 자리에 앉아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직접 발표한다고? 마이클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회의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한국군 고위 장성이 걸어 나왔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대비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마이클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AI 전투 시스템, 무인 드론, 자율 무기 개발부터 초음속 미사일과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계획은 회의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체계가 아닌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전문가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마이클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 전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회의장을 나서며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국의 모습, 그리고 오늘 확인한 미래 전략까지. 한국은 이제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강대국입니까? 어쩔 수 없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고 강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군사 전략,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을 함께 응원하며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한국 최고.